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포함하고 매월 지급하는 최종 합의안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임금 체계에 미칠 영향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현대차가 해고 없이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퇴직 인력을 대체할 채용은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취재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기아차의 사내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정 부회장은 그룹의 핵심 계열사 4곳의 사내 이사를 겸직하게 되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LG는 핵심 계열사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하며 구광모 회장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의 예정 공시가가 발표되면서 공시가가 많이 오른 곳은 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합의와 타결이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으로 영향을 줄지가 주목됩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8년간 이어진 통상임금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노사가 마련한 최종 합의안이 투표를 거쳐 확정된 겁니다. 회사도 그렇고 저희 노동조합도 그렇고 이 분쟁이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좀 있었고요.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통상임금 분쟁은 지난 2011년 기아차 근로자 2만 7천여 명이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신혜성실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조가 1심과 2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대법원 상고심을 앞둔 상황에 노사가 합의안을 마련한 겁니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합니다. 기아차 직원들의 월급여는 3만 1,000원 오르고 사측은 미지급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신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절반으로 나눠 매월 지급하는 데 노조가 합의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걸림돌이었던 최저임금 문제도 해소됐습니다. 노사가 한 발씩 물러서면서 8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기아자동차 노사의 선택은 다른 회사 임금체계 개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파장을 윤지혜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네. 그래서 이번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통상임금이란 이 정기적으로 그리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이 고정적인 임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기업에서 상여금을 2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이를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기본급의 산입 범위에서 넣을 수 있을 것인지가 쟁점이었던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기본급이 4대 보험을 비롯해서 야근과 휴일수당 등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노조는 그 반대 입장인데요. 기아차 사례처럼 결론이 안 나고 이 8년간의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이 통상임금의 정의가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기아차 외에도 통상임금 문제를 겪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기아차 노사가 합의를 한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1심과 2심을 거쳐서 계류 중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기아차 사례가 앞으로도 이 판단을 할 때 영향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판단할 때 일단 통상임금 속에 상여금이 포함된다는 게 이제 확립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통상임금 문제로 최저임금 문제가 해소됐다 이런 얘기고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이건? 네, 우리나라 대기업의 임금 구조 탓인데요. 예. 대기업 중 일부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성과급이 높은 이런 임금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처지에 놓인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 고육책으로 나온 방안이 이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즉 정기적으로 지급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기아차 노조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인데 결국 통상임금 합의를 하면서 사측의 요구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러한 절충안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거는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시겠어요?
또 한편 또 5천만 원 넘게 받으면서 최저임금 위반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에 매달 지급된 상여금 나눠서 이것이 이제 포함되면은 조금 합리적인 쪽으로 간 거라고 봐지는 거죠. 차선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윤 기자, 현대모비스와 이 기아자동차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우선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취업 규정이 기아차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통상임금을 진행했는데 그간 이 소송에서 노조 의견이 관철되지는 않았던 상황인데요. 이 사측이 기아차처럼 상여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 현대차 노조가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을 근거로 들면서 그간 거절을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이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 기아차가 합의를 낸 것처럼 이 같은 방식으로 협상 자체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국토부 수도권 정비실무위원회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산업단지 물량 추가 공급권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수도권 정비위원회에 상정이 되는데 심사가 서면으로 진행돼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120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10,0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가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해고는 하지 않되 정년 퇴직자들을 대체할 신규 인력은 뽑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차와 공유경제로 전환기를 맞는 자동차 산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용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많은 생산 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포드는 7만 명 감축안을, GM은 전 세계 공장 7곳 폐쇄와 15,000명 감원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최근 머리를 맞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정년퇴직자는 오는 2025년까지 16,000여 명입니다. 같은 기간 친환경차 확대와 공유경제 확산으로 7,000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엔진과 변속기 사업부의 일자리는 전부 없어지고 또 프레스와 차체, 도장 인력도 70%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 대신 다른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고 없이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퇴직 인력에 대한 대체 채용은 하지 않는 겁니다. 현대차가 모델로 삼은 방안은 폭스바겐 노사가 지난 2016년에 체결한 미래협약입니다. 폭스바겐 노사는 오는 2025년까지 경영상 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자연 감소와 노동자 재교육, 전환 배치로 일자리 감소에 대응키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는데 친환경 차로의 기술적 전환에 따른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훈련 또는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이런 것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보고 현대차 노사가 대규모 감원 대신 제3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문제는 향후 다른 제조업의 방향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권세규입니다.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회사 실적을 짚어보고 이사를 선임하는 등 굵직한 경영 현안들을 결정하는데요. 오늘 하루만 상장기업 100곳이 주총을 열었습니다. 특히 기아차와 LG전자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기아차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죠. 네, 맞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주주총회를 열고 정의선 수석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정 부회장의 신분은 기존의 기타 비상무이사에서 사내이사로 바뀌었습니다. 기아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진이 된 건데요. 책임 경영의 일환으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 변화와 또 기술 변화로 인해서 현대기아차가 국내외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정 부회장이 경영진에 나섰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내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 선임되지는 않았다고요? 네, 대표이사가 되려면 일단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먼저 선임이 돼야 합니다. 때문에 정 부회장의 경우 오늘 조건을 갖추게 됐지만 기아차 이사회는 정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정 부회장이 핵심 계열사 3곳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이런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다음 주에 정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네, LG 주총도 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 의장 겸직을 분리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오늘 오전에는 주총, 또 오후에는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LG그룹의 지주사, 이 지주사의 경영진인 주식회사 LG의 권영수 부회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성진 LG전자 부회장이 CEO와 또 이사회 의장직을 2년간 겸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경영 투명성을 더 높이자라는 이제 니즈에 따라서 두 자리를 떼어놓기로 한 겁니다. 최근에 최태원 SK 회장도 지주회사 이사회의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최근 재계에는 이런 두 자리의 분리 움직임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주주총회는 LG의 핵심 계열사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교체가 됐기 때문에 구광모 회장의 일기체제가 완성됐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와 효성 주총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주총에서 전자투표제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주권 강화 목적인데요. 다만 주총장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와 또 이를 막는 회사 간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주주총회를 하면서 참석하라는 참석장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았습니다. 네, 우리만 막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막아내는. 네, 지난해 9월 출범한 포스코 금속노조지회는 금속노조의 지위 인정과 또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집회를 벌였습니다. 오늘 주총장은 포스코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효성 얘기도 해보죠. 효성 주총에서는 과거 분식회계 당시에 어떤 감사 의무를 소홀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선임하지 말라. 이렇게 반대 의사를 밝혔던 사회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김규영 효성사장에게 오늘 국민연금의 반대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는데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과 용산 등 지난해 가격이 많이 오른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30%에서 40%에 달하는 단지들도 있어 보유세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강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예비 공시가격이 공개되자 집주인들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세금 징수에만 마음을 써가지고 경제적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주변에서는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금 오르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못 살겠다고 막 20통 이상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뭐 그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5억 9천에서 7억 2천까지 이렇게 올라버린 거예요. 공시가격이 뛰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한가름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사람은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34%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의 렉슬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27% 오르면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4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딱 수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세금은 세금이라 오르지 또 노령보험료는 있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고 올해 들어 집값은 줄곧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이의 신청이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오수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 기자. 네. 일단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것을 보면 지난해 재건축 바람을 탔던 강남 아파트들과 이 개발 호재가 컸던 용산, 동작 등인데 보유세 얼마나 커질까요? 네, 우선 강남에 있는 재건축 대표단지로 불리는 곳이죠. 음마 아파트 그래픽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8,800만 원 올라서 보유세는 58만 원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 지난해 그 3.3제곱미터당 1억 원이라는 허위 소문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던 아파트 단지죠. 서울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파크는 공시가격이 2억 3천만 원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는 295만 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이 아닌 곳, 특히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에서도 보유세가 올라가는 단지들이 여러 군데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산 푸르지오 서밋의 전용 면적 189제곱미터는 보유세가 지난해 626만 원에서 올해는 1주택자의 세부담 상한폭인 150%를 채운 939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담이 더 가중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집을 한 채 넘게 보유한 사람들은 세부담 상한선도 높아지는데요. 그래픽 같이 보시면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까지, 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까지 보유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한 채와 또 다른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에는 보유세가 274만 원 늘어납니다. 주공 5단지 한 채만 가진 1주택자를 보면 보유세를 작년보다 87만 원만 더 내는데 비하면 다주택자한테는 확실히 세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겁니다. 네,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전용 면적이 같지만 가격이 다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픽 같이 보시면 레미안 퍼스티지가 반포 자이보다 올해 공시가격이 2억 7,200만 원 높게 산정이 됐는데 보유세 인상폭은 레미안 퍼스티지가 훨씬 큽니다. 레미안 퍼스티지 소유자의 보유세는 작년보다 113% 늘어날 예정인데요. 반포자이 집주인은 81% 늘어난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면 집을 팔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맞습니까? 제가 만난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100만 원이던 세금이 2배 증가해도 세금 증가액인 100만 원 때문에 당장 매도하진 않겠지만 갭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보유세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무리를 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집을 산 사람이 아니라면 매물로 내놓을 정도의 보유세 부담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하반기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지난해 평균 8%, 또 강남의 경우에는 더 큰 폭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계속 버틸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값이 몇억 원 올랐는데 보유세 몇백만 원 올랐다고 집을 팔지까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바닥론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의 부동산 심리 지수가 5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주 연속 내림세가 이어지는 서울 아파트 매매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8% 하락했는데 특히 강남, 송파, 강동 등 강남권 아파트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02% 하락했지만 실수요자가 매매 대신 전월세로 눈을 돌리면서 하락폭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부동산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전달보다 2.7포인트 반등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에서 이사철이란 계절적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2월에 이제 계약들을 많이 하거든요. 2월 조사는 이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이제 이 심리가 그대로 이제 시장에 연결된다고 하면 그 이사철 수요 때문에 좀 회복되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카드 수수료율 문제로 카드사와 가맹점 또 전자결제 대행사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자결제 대행 업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한 업체가 소비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떠넘기려다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김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KG 이니시스 결제 대행 시스템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온라인 쇼핑몰에 뜬 공지 화면입니다.
3월부터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구매 가격의 1%를 수수료로 더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독 삼성과 롯데, 하나카드만 1%의 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KG 이니시스 측은 일부 카드사의 지나친 수수료 인상 요구로 부담이 커져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고 돌파구를 찾을 데는 없고 정부가 쓰는 방법이 그런 수수료를 어떤 정도 찾아내는 수밖에 없지 않냐.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1% 수수료를 부과시키려던 이 업체의 시도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관련 법에 어긋난다고 해당 업체에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카드 수수료 협상이라는 거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협상이거든요. 책임의 일부를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려고 하는 불법행위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금감원은 카드 수수료 인상이 소비자 기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주 52시간 근무가 도입됐지만 이를 어겨도 아직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에 그 처벌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 당국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사한 지 4년이 된 전성빈 씨.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PC 온오프 제도가 있어서 퇴근 시간 기준으로 해서 20분 후에 자동으로 PC가 종료가 됩니다. 52시간 근무제가 좀 정착되고 나서는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데 이를 어긴 기업에 대한 처벌은 이번 달까지 유예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이 이번 달 말로 종료되면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2달간 고발 건에 한해 처벌 여부를 결정하고 오는 6월부터 2달간 본격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처벌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무조건 사업 처리라든가 이런 형태의 감독보다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에 어려워 겪고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해서 이제 시정 기간도 주고 또 지도도 하고 이런 점검이라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방송업 등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됩니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점검과 지도 시행에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5월부터 6월까지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정부가 국내 공항 이착륙과 영공 통과도 금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영공 진입이 금지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국제항공통신망인 노탐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노탐은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보내는 통지문인데요. 전 세계 항공사 등 관계기관들에게 전달됩니다. 국내 공항 이착륙과 우리 영공 통과가 즉시 금지된 기종은 보잉 737 맥스 8과 9 두 기종입니다. 국토부는 맥스 8 2대를 보유한 이스타항공이 자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국내 공항을 이용하거나 영공을 통과할 우려가 있어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문제가 된 기종을 한국 노선에 투입하거나 영공을 지나는 외국 항공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언제까지 유효한 건지 또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노탐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6월 중순까지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우리 정부 조치에 앞서 이미 싱가포르와 캐나다, 러시아 등은 문제 기종의 자국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습니다. 운항 중단 조치는 확산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 이어 보잉 편을 들던 미국도 어제 운항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까지 국내 항공사들의 보잉 737 맥스 기종 도입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잔액기준 코픽스가 1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2%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변경된 코픽스를 반영한 은행 주담대 금리는 최대 4.89%까지 상승하면서 4.9%대에 육박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2%로 전달과 비교해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 5호기 가동이 불시에 중단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오후 1시 25분쯤 발전소 주 변압기 전원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서 터빈 발전기가 멈췄습니다. 원전 측은 불시 가동 정지에 따른 방사능 유출은 없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인 조사와 점검을 마친 뒤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주행거리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주행거리 3,200억 킬로미터 가운데 절반인 1,600억 킬로미터를 경유차가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행거리 가운데 경유차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휘발유차와 LPG차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의 수수료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수수료 인상 요구에 계약 해지로 맞선 현대차의 강수에 카드사들이 백기를 들었는데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수수료 논란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와 현대차의 수수료 다툼이 소비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 그치겠고요. 중부 내륙은 점차 흐려져 밤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찬 북서풍이 유입되면서 내일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는데요. 일부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내일 아침에 영하의 기온을 보이기도 하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내일 옷차림만 따뜻하게 한다면 전국의 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공기질이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일요일 오전부터는 먼지 농도가 차츰 높아져서 오후에는 전국의 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맞아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가 내리는 곳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박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중부지방 춘천과 청주는 저녁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각종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1도, 대구는 3도가 예상되고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반짝 꽃샘 추위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점차 올라 봄 기온이 완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두 앵커는 다음 주부터 오전 6시 모닝벨로 자리를 옮깁니다. 앞으로 이광호 앵커가 진행할 뉴스프리즘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